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챕터 3를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개강하고 지금까지 많은 챕터를 커버하지 못했지만 내용 자체가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2장, 3장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앞으로 4장부터는 뭐 비교적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능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뭐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사실 레이버 이코노믹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말 시험을 제가 예정한 날짜가 있는데요. 미리 실라버스에 몇 월 며칠에 기말 시험입니다. 중간 시험이 아니고 파이널. 기말 시험 날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그 E클래스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물론 뭐 서버를 확충했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한 주 앞당겨서 시험을 보고 기말 시험 기간에는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제가 조금 더 생각해서 확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게 아마 뭐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전해요. 여러분들 그 시험 보다가 서버 다운되면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난 학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뭐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레이버 마켓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가 챕터 2에서 서플라이, 그다음에 챕터 3에서 디맨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들과 일자리를 찾는 워커들이 만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웨이지가 결정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지, 균형에서의 이제 노동 서비스의 거래량이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 수준, 이퀄리브리엄 인플로이먼트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몇 가지 최저임금이라든가 혹은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는 뭐 당연히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보는 시장은 완전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워커들이나 혹은 펌들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는 W 스타, 그 다음에 균형 고용량은 E 스타. 뭐 노동 시간이라고 해도 좋고 사람이라고 해도 뭐 좋겠습니다만, 뭐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E 스타만큼의 사람이 이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없다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균형은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죠. 웨이지도 W 스타에서, 그 다음에 고용량도 E 스타에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만일 웨이지가 균형 임금 상태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 사람들이, 워커들이 W1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그렇죠. 디맨드 커브를 따라서 읽어보면 이제 기업들은 노동 투입량을 E1D까지 줄일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렇죠. 기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이 W1보다 낮은 기업들은 사실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생산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가 자신이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다면 투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은 E1D가 될 것이고, 반면에 웨이지가 W1으로 높게 책정이 되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1보다 낮은 사람은 다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W1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E1S만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레이버 마켓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실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초과 공급은 결과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초과 공급은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제 프레셔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균형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두 번째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W2, W스타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웨이지가 W2 수준이 된다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2보다 낮은 사람들만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E2S만큼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반면에 기업들은 자신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W2보다 크면 무조건 채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금 수준에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큰 기업들은 다 이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모두 E2D까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 임금 수준인 W2에서는 이제 excess demand 현상이 나타나고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는 뭐 당연히 웨이지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임금 상승 압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왜 임금 상승 뭐 앞에서 제가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왜 임금 상승 압력이 발생할까? 뭐 간단하죠. 기업들이 서로 비딩을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웨이지를 줄 테니 우리한테 와라. 비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팔러시는 미니멈 웨이지고요.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매우 중요한 내용은 최저임금의 효과를 딱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 국한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저임금은 조금 시장 구조가 달라지면 다른 형태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면 그러면 최저임금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이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최초의 균형 상태가 W-스타입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되기 전에.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을 도입했어요. 미니멈 웨이지는 W-바입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반드시 그거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W-바보다 적게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니멈 웨이지가 균형 임금보다 낮으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예. 미니멈 웨이지가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보다 낮은 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만일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보다 미니멈 웨이지가 더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뭐 생각해 보죠.
정부가 미니멈 웨이지를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웨이지 수준보다 높게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익세스 서플라이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W 바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W 바보다 클 때에만 노동을 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기업들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워커들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 유보 임금보다, 의중 임금보다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더 높다면 그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ES가 돼요. 그래서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 미니멈 웨이지가 기존의 마켓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노동시장에 익세스 서플라이 현상이 나타나고요. 기업들이 실제로 투입하는 노동 투입량은 이만큼의 사람들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잡을 찾는 사람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ES만큼이 될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업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균형 고용은 이퀄리브리엄 임플로이먼트는 E 스타에서 E 바로 하락하겠죠. 고용 수준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 상태와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왔을 때의 균형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고용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겠죠. 지금 이제 이 표현은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오면 고용 수준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before and after를 비교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미니멈 웨이지가 계속해서 이제 존재하고 미니멈 웨이지가 뭐 매년 조금씩 상승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또 많이 상승하기도 합니다만 상승하는데 그러면 미니멈 웨이지가 뭐 200원, 300원 뭐 이렇게 혹은 뭐 1,000원 이렇게 상승할 때 고용 수준이 줄어드느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웨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웨이지는 실질 임금이란 말이에요. 실질 임금.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실에서의 미니멈 웨이지는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뭐 몇백 원, 몇천 원 인상할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금액 명목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실질 가치로 변환을 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하튼 최초의 균형 상태와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왔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이 스타에서 이 바 사이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의 익세스 서플라이가 존재하고 이만큼의 실업이라고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했고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사실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스타보다 높은 사람들은 레이버 마켓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니멈 웨이지가 높아지게 되면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웨이지가 더 높단 말이에요. W 바로. 그럼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ES에서 E스타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실업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전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W 바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전체 수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이런 데서 한 번씩 다 접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냥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W 바이 임금이 주어지면 실제로 경제 전체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S만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채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 바만큼이에요. 그럼 일종의 이제 뭐 뽑기, 뭐 추첨 이런 형식으로 라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냥 랜덤하게 전체 사람들 중에서 이만큼을 뽑아서 채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럭키하면 일을 하는 거고요. W 바를 받고 럭키하지 않으면 그냥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니멈 웨이지가 경제 전체에 적용이 사실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니멈 웨이지가 적용이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도 사실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민자들이 많은 경우 불법 이민의 문제겠죠, 그렇죠? 예. 불법 이민이라든가 혹은 불법 체류, 불법 이민,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걸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없는 사람들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에 해당하는 뭐 어린이들, 그렇죠? 예, 차일드 레이버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는 뭐 많은 이야기들은 여기 지금 covered and uncovered sectors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한국에 적용하기는 조금 물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본 학생들 중에서 최저임금 줘야 되는데 못 받고 일한 학생도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전체에 두 가지 노동시장이 존재하는데 두 부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섹터와 최저임금이 존재하지만 적용되지 못하는 섹터, 그래서 covered 섹터와 uncovered 섹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최저임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뭐 covered 섹터든 uncovered 섹터든 뭐 두 섹터 사이의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었다면 우리가 뭐 covered, uncovered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섹터 1과 섹터 2가 존재하고 두 섹터 사이의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당연히 두 섹터 사이의 임금도 같아져야 될 거예요. 같은 임금 수준 W 스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도입이 돼요. 그런데 한쪽 섹터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섹터를 우리가 uncovered 섹터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uncovered 섹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두 섹터는 완전 경쟁적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같아지는 곡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최저임금이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섹터와 두 번째 섹터의 이제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임금은 두 섹터 사이에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covered 섹터의 공급 곡선은 제가 SC, 그 다음에 uncovered를 SU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covered 섹터의 노동 수요 곡선을 DC, uncovered는 DU,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노동 투입량을 E 스타의 C, 그 다음에 E 스타의 U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오기 전이고 만약에 이제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uncovered 섹터는 미니멈 웨이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니까 미니멈 웨이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커버드 섹터에만 첫 번째 섹터에만 미니멈 웨이지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W 바로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오면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노동 투입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자신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 혹은 뭐 시장 수요 곡선을 따라서 우리는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바만큼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커버드 섹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지금 최초의 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이만큼의 실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실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컴패러티브 마켓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 전공 분야가 또 이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업의 문제를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 웨이지가 신축적이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노동시장 분석하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저도 이런 논문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조금 스피릿이 달라서 이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무슨 제도라든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실업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예. 무슨 얘기? 실업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언커버드 섹터가 존재해요. 그런데 언커버드 섹터에서의 웨이지는 여전히 W 스타일 거예요. 그렇죠? 진짜 붉은색 서플라이 커브는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의 균형 상태에 있을 거예요. 최저임금이 도입된 직후에.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우선 커버드 섹터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됐지만 기업이 노동 투입량을 줄이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면 커버드 섹터에 있던 사람들이 언커버드 섹터로 이동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계속 서치를 하느니 자신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이렇게 언커버드 섹터로 이동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커버드 섹터에서의 노동 공급은 감소하겠죠. 사람들이 언커버드 섹터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요. 왼쪽에서 커버드 섹터에서는 이 사람들이 언커버드 섹터로 이동해 갔으니까 이쪽에서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요. 커버드 섹터에 최저임금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남아서 자신에게 고용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언커버드 섹터로 가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의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 섹터의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반대로 언커버드 섹터의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언커버드 섹터에서는 레이버 서플라이가 늘어났으니까 균형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균형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균형 고용 늘어나게 되겠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커버드 섹터에서는 노동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실업은 전부 다 줄어들겠죠. 이렇게 붉은색이 감소한 노동 공급, 제가 노동 공급이라고 하면 공급 곡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소한 노동 공급으로 인해서 실업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의 결과는 뭐냐면 사실 정부가 시행하는 대다수의 노동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원래 목적이 뭔가요? 노동 정책, 네이버 팔러스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노동자들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그런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최저임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책의 목적은 뚜렷하잖아요.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자리를 사람들이 일단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물론 커버드 섹터에 남아서 자신에게 고용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언커버드 섹터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오지 않았었더라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커버드 섹터에서 W 스타를 받고 일을 했을 텐데 미니멈 웨이지가 들어오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커버드 섹터에서 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그 좀 웃기니까 뭐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미니멈 웨이지가 없었더라면 W 스타를 받고 일을 했었을 사람들이 미니멈 웨이지 때문에 커버드 섹터에서 언커버드 섹터로 이동해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임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언커버드 섹터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던 사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W 스타를 받고 언커버드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 섹터에서 갑자기 최저임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니면 어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섹터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서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여러분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이그젬플로 국한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뭐 여러 개의 섹터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섹터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한쪽 섹터에 어떤 리스트릭션이 들어와요. 정부가 어떤 제도를 인포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최저임금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이쪽 섹터를 특수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분석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전제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지 않으면 결과는 조금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은 커버드 섹터에 있는 노동자들이 언커버드 섹터로 이동해 가는 상황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언커버드 섹터에 있는 사람이 제가 여기 언커버드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 최저임금이 도입이 돼서 저쪽에 가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W 스타만 받게 되는데 만일 저쪽으로 이동하면 물론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고용 기회가 저한테 올 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조금 기다려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좋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언커버드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커버드 섹터로 이동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이동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렇다면 언커버드 섹터의 노동 공급은 감소할 것이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동해 갔으니까 이쪽의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섹터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커버드 섹터의 사람들이 언커버드로 갈 것이다. 물론 가겠죠. 이제 이건 첫 번째 우리가 가능성으로 본 거고 각각의 케이스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다 나타날 때 어떻게 될까를 이제 보고 여기에서는 하나씩 띄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커버드 섹터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노동 공급이 늘어나겠죠. 이쪽에서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 서플라이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균형이 나타날지 생각해 본다면 언커버드 섹터에서는 레이버 서플라이가 감소할 테니까 웨이지가 상승할 것이고 전보다 그 다음에 커버드 섹터에서는 언커버드 섹터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에게 고용 기회가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업은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더미넌트한가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자, 이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 이제 투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경제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섹터에 있든 상관없이 커버드 섹터에 있든 이 사람이 언커버드 섹터에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자신의 기대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전제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가정은 자신에게 더 높은 소득, 기대소득, 높은 소득을 자신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섹터로 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자신의 효용이 더 높아지는 섹터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기대소득 혹은 뭐 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괜찮아요. 크게 뭐 다르진 않을 테니까. 이제 경작에서는 대체로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만 간단하게 문제를 살펴보고 싶어서 자, 이제 각각의 섹터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 간단한 거는 언커버드 섹터니까 언커버드 섹터로 가게 되면 균형 임금만큼을 받게 돼요. 그 섹터에서의 균형 임금, 그 섹터의 균형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현되는 임금이겠죠. 그걸 이제 WU라고 쓴 거고요.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균형 임금 수준입니다. 언커버드 섹터의 균형 임금이에요. 모든 조정이 끝난 이후 균형에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커버드 섹터로 가게 되면 혹은 뭐 커버드 섹터에 남아있게 되면 일정한 확률로 고용 기회가 올 거예요. 그 뭐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레이버 서플라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정한 확률로 고용 기회가 오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확률을 제가 파이라고 쓴 거예요. 이 파이는 시장 구조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수준, 그 다음에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레이버 디맨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냥 그 파이라고 썼습니다. 뭐 일정한 값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1-파이의 확률로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잡서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때 소득은 제로가 됩니다. 실업급여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커버드 섹터에 있게 되면 혹은 커버드 섹터로 가게 되면 그렇다면 이만큼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대소득이죠. 그렇죠? 확률을 제가 곱했으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큰가에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만일 커버드 섹터에서의 기대소득이 언커버드 섹터에서의 기대소득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버드 섹터로 가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 이런 경우라면 커버드 섹터로 가거나 커버드 섹터에 남아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커버드 섹터로 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커버드 섹터에서 잡 서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니멈 웨이지 수준은 뭐 주어져 있으니까 W-바는 정부에서 결정한 것,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파이가 달라질 거예요. 파이는 고용 기회가 나에게 올 확률인데 커버드 섹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신에게 고용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파이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커버드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파이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이러한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값은 같아질 거예요. 파이가 하락할 테니까.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언커버드 섹터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언커버드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섹터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커버드 섹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언커버드 섹터로 이동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뭐 파이를 생각하셔도 좋고 이 경우에는 언커버드 섹터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여기는 언커버드 섹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uncovered 섹터로 이동할 테니까 supply 커브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예, 균형 임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WU가 하락할 거예요. 물론 파이도 예, 상승하겠죠. 여기서 그냥 둘 중에 뭐 둘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WU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파이도 변하고 WU도 변하는 거죠. 그렇죠? WU는 상승하고 파이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이는 상승하고 WU는 하락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WU가 하락해서 이 둘의 값은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균형 상태, 모든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균형 상태를 우리가 본다면 마이그레이션이 노동 이동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냐면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겠죠. 커버드 섹터의 기대소득과 예, 언커버드 섹터에서의 언커버드 섹터는 사실 기대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for sure 받을 수 있는 웨이지이기 때문에 소득이기 때문에 기대소득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두 개는 어저스먼트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정 비용입니다. 기업들이 자신이 투입하는 노동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이제 우리가 기업의 혹은 이제 노동 수요에 대한 어저스먼트 코스트, 레이버, 노동 조정 비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사실 제도나 정책과 관련해서 마지막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이제 고용보호제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당연히 노동 조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투입하는 노동 투입량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월 조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분기별로 조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일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단기간 노동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빼고만 생각해 본다면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레이오프를 하게 되면 이제 노동 줄이는 경우겠죠. 레이오프를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라든가 혹은 숙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인간관계가 어떠한지 이제 조직 분위기 회사마다 되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저도 여기 서울여대 오기 전에 세 군데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 정말 같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는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량도 되게 달라요. A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B라고 하는 직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또 다른 능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하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새롭게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여러분 제가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제 뭐 조정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사람들 새로 뽑을 때 서류도 검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
인터뷰도 해야 되죠. 또 인터뷰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은지 서로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조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이 단기간 노동 뭐 단기간이라는 표현은 사실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노동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데 왜 단기간이라는 표현을 제가 추가했냐면 우리가 타임 호라이즌을 조금 늘려서 뭐 예를 들면 1년 이 정도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사실 노동 조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노동 조정 비용을 장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조정 비용은 가변 비용의 형태도 있고 고정 비용의 형태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가변 비용의 형태로 발생하는 조정 비용은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하면 많이 발생하는 비용이고 이제 적게 조정을 하면 적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 비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고하느냐와 상관없이 특수하게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치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용하느냐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이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가변 비용의 형태, variable adjustment cost는 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할 때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새로 교수님들을 이렇게 모셔오면 방을 하나씩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방을 하나씩 줘야 되니까 방값이 variable, 뭐 방값이 따로 뭐 방은 다 있으니까 방값이 따로 드는 건 아니겠지만 뭐 만약에 그 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연구실을 기회비용 측면에서 가변비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서울여대 왔을 때 되게 이렇게 굴욕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는 방이 없어가지고 저희 뭐 무슨 뭐 2인 1실을 썼어요. 2인 1실. 일본 교수님이었는데 카미베프 교수님이라고 얼마 전에 학교로 그만두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인사도 못해서 좀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 일본 뭐죠 저기 1호 일문학과인가요? 거기 속해 계셨던 교수님인데 카미베프 교수님하고 같이 방을 썼습니다. 만약에 방을 쉐어한다면 뭐 별다른 베리어블 코스트는 없겠죠. 새로 모셔왔는데 계속 같은 방을 쓰게 한다면 그래서 좀 굉장히 내가 이 학교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고요. 픽스드 코스트는 이제 한번 뭐 레이버를 조정할 때 발생하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보호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사실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러다 보면 사실 끝도 없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호제도. 대표적인 이제 그 레이버가 지금 어저스먼트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용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어저스먼트 코스트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이제 고용보호제도가 고용보호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사실 존재하죠. 이제 과거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사회적 문제, 노동 문제들을 이제 직면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사실 최근에 입법이 되었던 그 직장 내에서 어떤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고용보호제도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제가 늘 의문을 갖는 최근의 정책은 뭐냐면 주 50시간, 주 52시간인가요? 주 몇 시간인가요? 전 현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 주 50시간인가? 초과 근로하지 못하게 이제 제도화했잖아요. 이제 이게 과연 고용 안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생각해 봤는데 참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뭐
제가 뾰족하게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디스커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보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조정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해고와 관련한 비용 부담이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 중에 특히 뭐 미국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 같은 국가,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할 때 상당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severance pay라고 해서 퇴직금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사실은 안 돼요. 퇴직급여 혹은 퇴직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를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제 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레이오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고요. 인력 감축이죠. 그런 경우에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근로자들한테 해고되는 레이오프되는 근로자들한테 이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국가들도 있고 뭐 3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국가도 있는데 한국에서 퇴직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아요. 근데 그 퇴직금은 severance pay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뭐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근속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치 급여를 회사가 적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급여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사실 받았어야 되는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서 여러분이 1년 근속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을 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한 달치 급여만큼을 이렇게 적립을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달 뭐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1년 동안 300만 원씩 받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1년 근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퇴직금 계좌에 300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근속을 했습니다. 월급은 계속해서 3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년 일을 하면 여러분의 퇴직급여 어카운트에 600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고요. 3년 일을 하면 900만 원, 그렇죠? 4년 일을 하면 1200만 원 이렇게 적립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severance pay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돈을 나중에 퇴직할 때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받는 것입니다. 제가 퇴직할 때, 저 이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퇴직할 때. 조금 일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씁쓸하기도 해요. 직장 그만두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존재하는 퇴직금은 severance pay는 아닙니다. 고용보호제도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일정 부분 떼어내서 퇴직금의 형태로 적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정부에 이제 노티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러한 제도들이 결국은 이제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형태의 비용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고가 용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고가 용이하지 않도록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죠. 않도록 비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레이버 이코노믹스의 시각에서 보면 고용보호제도는 사실상 이제 레이버 어저스먼트 코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채용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이버 어저스먼트 코스트가 이렇게 높아지면
당연히 해고가 어려워져요. 해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해고가 어려워지니까 채용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채용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채용도 우선 어려워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해고가 용이하지 않다면 채용 규모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해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연히 고용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레이오프를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채용을 했을 때 나중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레이버 포스를, 그러니까 워크포스를 조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노동 조정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크다면 애초에 어, 채용 규모를 적게 유지하려고 할 인센티브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뭐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뭐 에비던스가 있는데요. 뭐 증거들은 뭐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죠. 뭐 여하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everance pay와 이제 employment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severance pay가 늘어나면 고용 줄어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업이 한 사람을 레이오프 할 때 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고 퇴직금이 아닙니다. 혹은 1년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치와 1년치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1년치의 severance pay가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똑같이 비교했을 때 어떤 경우 이제 고용이 감소하냐면 severance pay가 높아지면 당연히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long term, short term workers 이거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업들이 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할까? 이거 고용보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물론 이제 회사가 뭔가 잘못을 하고 막 분쟁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노동 투입량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경우에 정규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와 비정규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떨 때 더 의사결정이 용이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비용 부담이 어떨 때 더 적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왜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국은행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냐면 그 해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 시비런스 페이와 같은 형태로 해고 기업이 이제 인력 감축을 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좀 복잡한 모형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결과가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파급력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만약 지금 그런 논문을 똑같이 썼다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대학 교수가 하는 연구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뭔가 획기적이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논문이 나오면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죠. 그 한국은행 논문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1도 없는데 뭐 일반 대중이나 언론들은 사실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3장의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없어요?
학생들이 마이크가 없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마이크 없는 학생 채팅하시면 제가 옆에 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팅을 하시면 자 이렇게 강의 노트 보면서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채팅으로 하시면 질문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순간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게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순간 이렇게 모드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글로 쓰시면 제가 또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한참 또 봐야 되고요. 대화를 하면 질문을 하고 제가 이해를 못했으면 그 부분 다시 이렇게 제가 되묻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 쓰시면 만약에 여러 개의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그걸 쓴 학생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챕터는 레이버 마켓 이퀄리브리엄이고 노동시장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보려고 하는 것 그냥 섹션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죠. 경쟁 균형이 기본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생 경제학의 제일 정리입니다. 그 First Welfare Theorem이 이제 여기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것이고요. Consumer Surplus와 Producer Surplus 접근법이죠. 그래서 소셜 서플러스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커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후생 경제학의 제일 정리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아까 우리가 뭐 커버드 섹터, 언커버드 섹터 이렇게 두 부문의 노동시장이 존재할 때에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롤 텍스라고 하는 것과 뭐 보조금. 페이롤 텍스는 한국에는 뭐 같은 개념이 사실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인데 그때 가서 보죠. 페이롤 텍스라고 하는 것의 효과 나중에 또 얘기할 테니까 시간을 아낍시다. 보조금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경쟁 균형이 아닌 뭐 불완전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불완전 경쟁 시장.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형태가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모든 가능한 불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납소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독점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전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 이제 균형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시장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결과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고용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얘기죠, 그렇죠? 균형의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고용 수준이라든가 고용입니다. 고용 수준이라든가 이제 임금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완전 경쟁 시장과 모납선의의 경우에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 몇 가지 정부의 정책들, 텍스와 보조금, 서브시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동시장에 세금이 들어온다면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회 후생은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는지, 보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고용 결정이 되고 인플로이먼트가 결정이 되고 임금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웨이지를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임금을 뭐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퀄리브리엄 웨이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떤 시장이든 그러니까 완전 경쟁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균형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균형 임금이라고 불러요. 컴페터티브 해도 균형에서 균형 임금이고
non-competitive 해도 균형에서 균형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 균형은 존재하니까 물론 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존재하는 경우만 보니까 존재해요. 그래서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을 우리가 특히 market clearing wa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마켓이 클리어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장 청산 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컴패러티브 레이버 마켓에서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네, W스타 임금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잡을 차지할 수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실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 시장을 분석할 때에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다른 형태의 노동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 그 충격은 노동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충격인데 그러한 충격이 없다면 그렇다면 임금도 W 스타 수준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고 employment도 E 스타 수준에서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모형을 사용한다면 왜 wage가 변하고 왜 employment가 변하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어서 후생경제학의 재해정리 관련된 First Welfare Theorem은 뭐냐면요. 경쟁 균형은 Comparative Equilibrium은 파레토 Efficient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쟁 균형에 따른 자원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더 좋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시장, 경쟁 균형에서 달성되는 자원 배분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요. 여기에선 먼저 수요 곡선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수요 곡선은 어떻게 읽냐면 우선 그 몇 가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현실에. 자, 우선 수요 곡선, 노동 수요 곡선은 이제 기업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이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기업들이 모두 다 한 사람의 노동자만 채용하는 경우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1인 보죠? 한 기업이 한 사람만 채용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가로축의 employment는 기업의 숫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기업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기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데 그 순서는 뭐냐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가장 큰 기업부터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어떤 기업이 오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기업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고 계속 줄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줄을 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쪽에 있는 기업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가장 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기업, 그 다음 3등, 4등 이렇게 쭉 줄을 세운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의 기업은 한 사람만 채용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한 경우에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wage가 W1으로 주어지면
어디까지 기업들이 채용을 하냐면 여기까지 노동을 투입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거 거꾸로 수요 곡선에 있는 것입니다. 수요 곡선은 지불 용의 곡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요 곡선은 바로 기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예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바로 이 기업이 한 사람의 워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투입했을 때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가치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만큼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은 뭐냐면 첫 번째 기업이 한 기업이 한 사람만 채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갖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 임금이 바로 이 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두 번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사람을 채용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금 수준이에요. 그게 바로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W1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E1D까지 채용을 할 텐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이 기업은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W1과 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네 번째 올라프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혹은 거꾸로 얘기했을 때 이 올라프를 채용한 기업이 올라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임금이 바로 W1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해할 수 있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레이버 디맨드 커브를 거꾸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자, 시장 균형에서 경쟁적인 시장에서 균형에서 임금 수준이 W 스타란 말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기업이 첫 번째 워커를 하이어할 때 이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마켓에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웨이지는 W스타밖에 되지 않아요. 이 기업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W스타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이익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인 미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는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는 기업의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프로듀서 서플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생산자 잉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잉여.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쓴 거긴 한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기업의 잉여예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임금보다 실제로 마켓에서 결정된 임금만 지급하면 되니까 이만큼의 이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사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에 최대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 W스타인데 실제로 W스타를 지급하게 될 테니까 이 사람은 잉여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잉여를 다 합쳐본다면 여기 있는 사람까지 채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기업까지 채용을 하는 것이니까 기업들의 잉여는 바로 이 면적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는 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노동을 공급하는 이제 워커들의 서플러스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제가 녹화를 했겠죠?